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밤이면 호랑이가 내려와 기웃거릴 만큼 깊고 적막한 곳에 크고 기와가 번듯한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최부자댁이라고 불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곡간에 곡식이 가득하고 담장이 높아 남부러울 것 없어 보였지만 정작 그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바람조차 숨을 죽일 만큼 차가운 기운이 감돌곤 했습니다. 그 집에는 평생을 깐깐하게 살림을 불려온 시어머니 오씨 부인과 시집 온 지 3년이 넘도록 기 한 번 제대로 펴보지 못한 며느리 연화가 살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담벼락이 아주 높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인 오씨 부인은 7순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하고 눈매가 매서워 마을 사람들도 함부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허리춤에는 언제나 뱃새로 만든 무거운 열쇠 꾸러미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는데 걸을 때마다 짤랑거리는 그 쇳소리는 며느리 연화에게는 마치 저승사자가 다가오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오씨 부인은 곡간 열쇠는 물론이고 장독대 열쇠, 뒤주 열쇠, 심지어 부엌 찬장의 작은 서랍 열쇠까지 모두 자신이 쥐고 있었으며 며느리에게는 바늘 하나 내어주는 것도 아까워할 정도로 집안의 모든 물건을 자신의 소나기에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연화는 본래 웃음이 많고 손끝이 야무진 처녀였으나 최부자댁으로 시집을 온 뒤로는 웃음을 잃고 그림자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부엌 바닥을 닦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만 밥을 지을 쌀을 꺼내는 일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오씨 부인이 늦잠이라도 자는 날이면 며느리는 쌀독 앞에서 시어머니가 일어나 열쇠를 열어주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고 그 때문에 밥상이 늦어지기라도 하면 게으르다는 호통이 어김없이 떨어졌기에 연화의 속은 날마다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오씨 부인의 집착은 단순히 물건을 아끼는 수준을 넘어서서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밥을 지을 때 쌀 씻은 물을 버리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했으며 국을 끓일 때 소금을 얼마나 넣을지까지 오씨 부인이 옆에서 지켜보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연화가 국간을 보려 하면 오씨 부인은 며느리가 음식을 탐한다며 혀를 찾고 행주를 삶아 넣을 때도 줄을 맞추지 않으면 불호령이 떨어졌으니 연화는 제 집 부엌에서도 마치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온 도둑처럼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연화가 마당을 쓸다가 빗자루 끝이 낡아 떨어진 것을 보고 새 빗자루를 꺼내려다가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광문이 잠겨 있어 시어머니에게 열쇠를 달라고 청하자 오씨 부인은 눈을 부라리며 아직 쓸만한 빗자루를 버리려 한다며 며느리를 낭비벽이 심한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떨어진 수수 빗자루 끄트머리를 모아 다시 묶어 쓰라며 호통을 치는 시어머니 앞에서 연화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려야 했고 그 모습을 본 하인들조차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부자댁의 담장은 높아서 바깥 세상의 소식이 잘 들리지 않았고 오씨 부인은 며느리가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여 이야기를 나눌 때도 연화는 집안 깊숙한 곳에서 바느질하거나 다듬이질해야 했기에 그녀는 마을에 살면서도 외딴 섬에 갇힌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가끔 친정 소식이 궁금해 먼 산을 바라보기라도 하면 오씨 부인은 며느리가 딴 마음을 품고 있다며 일거리를 산더미처럼 안겨주어 잠시도 딴 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늦가을이 되었음에도 연화의 옷은 여전히 얇은 갱겹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겨울 옷감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인데 오씨 부인은 곳간에 비단과 무명이 가득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이 슬지언정 며느리에게
새 옷을 지어 입히는 것을 아까워했습니다. 연화가 추위에 떨며 빨래터에서 돌아오면 오씨 부인은 장작을 아끼라며 아궁이에 불마저 줄이라고 했고, 연화는 차가운 윗목에서 웅크리고 앉아 언손을 호호 불며 긴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이 집의 남자들, 즉 연화의 남편과 시아버지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오씨 부인의 기세에 눌려 침묵을 지켰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성격이 원래 꼼꼼해서 그러니 네가 참으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고, 시아버지는 사랑방에 틀어박혀 글만 읽으며 안채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넓은 집에서 연화는 점점 말라갔고, 그녀의 얼굴에서는 생기가 사라져 마치 밀랍 인형처럼 창백해져만 갔습니다. 오씨 부인은 식사 시간에도 며느리를 편하게 두지 않았는데, 식구들이 모두 밥을 먹는 동안 연화는 서서 시중을 들어야 했고, 식사가 다 끝난 후에야 부엌 귀퉁이에서 남은 찬밥을 물에 말아 먹곤 했습니다. 그나마도 오씨 부인이 남은 반찬의 개수를 세어두기 때문에 마음대로 집어먹을 수도 없었고, 김치 한 조각을 먹을 때도 시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연화에게 밥 먹는 시간은 허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목구멍으로 설움을 삼키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마을에 엿장수가 들어와 아이들이 왁자지껄하게 떠들며 엿을 사먹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잠시 일손을 놓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렸으나, 그마저도 오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밖을 기웃거리면 바람이 난다며, 여자가 함부로 대문 밖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법도에 어긋난다는 시어머니의 꾸중을 들으며 연화는 다시 차가운 우물물에 걸레를 빨아야 했습니다. 오씨 부인의 집착은 단순히 물건에만 그치지 않고 며느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연화가 조금이라도 표정이 어두우면 집안에 복이 나간다며 웃으라고 강요했고, 억지로 웃으면 실성한 사람 같다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표정을 짓든 어떤 말을 하든 오씨 부인의 마음에 드는 법은 없었으며, 연화는 시어머니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 갇혀 자신의 본래 모습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나와 앉아 달을 쳐다보다가 문득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오씨 부인이 촛불을 들고 나와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한밤중에 청승맞게 울고 있으면 집안 귀신이 달아난다며 당장 방으로 들어가라고 소리치는 시어머니의 등 뒤로 그녀의 그림자가 괴물처럼 커다랗게 일렁거리는 것을 보며 연화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씨 부인은 나이가 들수록 의심이 많아져서 밤마다 자물쇠가 제대로 잠겼는지 몇 번이고 확인해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잠든 척하고 있으면 오씨 부인은 살금살금 다가와 며느리의 방문 앞에 귀를 대고 숨소리를 엿듣곤 했습니다. 연화는 자다가도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리면 소스라치게 놀랐겠지만 깰 때마다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숨쉬는 것조차 죄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면 오씨 부인의 광기는 더욱 심해졌는데, 제사를 준비할 때면 모든 음식을 자신이 직접 검사하고 만져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빚은 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 자리에서 뭉개버리기도 했고, 전을 부칠 때 기름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며 아궁이 불을 꺼버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제사상은 오씨 부인의 독단으로 차려졌고, 며느리는 밤새 일하고도 조상님 앞에 절 한 번 제대로 올릴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숨 막히는 생활 속에서도 연화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풀릴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더욱 부지런히 일하고 더욱 공손하게 시어머니를 섬기면 언젠가는 며느리로서 인정받고 곳간 열쇠도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 씨 부인의 마음은 굳게 닫힌 자물쇠처럼 요지부동이었고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그 집착과 의심은 담쟁 이덩굴처럼 더욱 끈질기게 며느리를 옥죄어 왔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부엌 구석에 있는 작은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곰팡이가 하얗게 핀 콩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끼느라 먹지도 않고 놔두었다가 썩어버린 것이 분명했지만 연화는 그것을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것을 버리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살림을 헤프게 써서 귀한 곡식을 버린다고 뒤집어 씌울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썩은 콩을 보며 마치 자신의 처지와 같다는 생각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댁 며느리가 점점 말라가고 얼굴에 그늘이 지는 것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개울가에서 만난 한 안악이 연화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오 씨 부인의 서슬퍼런 눈초리에 기겁하고 도망가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화는 철저하게 고립되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최부자댁에 살아있는 유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유령은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고 있었습니다. 오 씨 부인은 자신의 건강을 끔찍이도 챙겨서 몸에 좋다는 약재는 모두 사들여 곳간에 쟁여두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약재들은 너무 오래되어 약효가 다 빠지거나 벌레가 먹기 일쑤였고 며느리 연화가 감기 몸살로 끙끙 앓아누웠을 때는 약 한 첩 지어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꾀병을 부린다며 찬물에 빨래를 시키는 시어머니 앞에서 연화는 열이 펄펄 끓는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장독대에 눈이 소복이 쌓였을 때 연화는 장독 뚜껑을 열다가 손이 미끄러져 뚜껑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는 고요한 집안의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사색이 되었습니다. 곧이어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오 씨 부인이 몽둥이를 들고 뛰쳐나왔고 연화는 차가운 눈밭 위에서 무릎을 꿇고 빌어야 했습니다. 깨진 것은 장독 뚜껑이었지만 그날 연화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 씨 부인은 장독대 출입마저 금지했고 필요한 장이 있으면 자신이 직접 퍼다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연화가 할 수 있는 일은 마당을 쓸거나 걸레질하는 허드렛 일뿐이었고 안주인으로서의 권한은 눈꼽만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밥 얻어먹는 하녀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렸고 최부자댁의 높은 담장은 그녀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거대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기이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곳간 쪽에서 밤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쥐들이 들끓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 씨 부인은 며느리가 곳간 문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쥐가 들어왔다며 닥달했지만 사실은 오 씨 부인이 너무 많은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기만 하고 통풍을 시키지 않아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썩은 내가 스멀스멀 풍겨 나오기 시작했지만 오 씨 부인은 자신의 코를 막고 며느리의 탓으로만 돌렸습니다. 연화는 이 집안이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도한 집착과 욕심이 흐르지 않는 물처럼 고여서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열쇠를 쥔 시어머니에게 맞설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매일 밤 부처님께 비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그녀의 기도는 간절했지만 공허하게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탁해져 갔고 다가올 더 큰 불행을 예고하는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오 씨 부인은
열쇠 꾸러미를 베개 밑에 깊숙이 찔러 넣고서야 잠을 청했습니다. 그 쇳덩이들이 자신의 배를 짓누르는 줄도 모르고 그것이 자신을 지켜주는 부적이라도 되는 양품에 안고 자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연화는 촛불 아래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도 시어머니도 그리고 이 집안 전체가 저 굳게 닫힌 곡간 속의 곡식처럼 썩어 문드러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마을의 논과 밭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가을이 깊어질 무렵 최 부자 댁에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가을 시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마을 사람들은 뱁살을 젓고 술을 빚느라 분주해졌는데 최 부자 댁 역시 조상님께 올릴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져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활기차기보다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롭고 무거웠으니 이는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하려는 오씨 부인의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오씨 부인은 며느리 연화가 제수용품을 만지다 부정이라도 탈까봐 걱정하며 쌀을 씻는 것부터 제기에 담는 것까지 자신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며느리가 안채의 살림을 주도하고 시어머니는 뒤에서 지켜보며 흐뭇해할 시기였지만 오씨 부인은 칠순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부엌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 비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행주를 짜는 모양새도 마음에 들지 않아 연신 혀를 찾고 전을 부칠 때 기름을 두르는 양까지 일일이 간섭하며 잔소리를 퍼부어댔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등 뒤에서 필요한 물건을 건네거나 심부름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마저도 뱉듯하고 타박을 듣기 일쑤였습니다. 오씨 부인의 손은 예전만큼 빠르지 않아 음식 준비는 더디게만 진행되었고 이를 지켜보는 연화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시제날이 다가올수록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불어났지만 오씨 부인은 일꾼을 부르는 것조차 돈이 든다며 마다하고 자신이 직접 콩을 갈고 두부를 만들려 했습니다. 맷돌을 돌리는 시어머니의 팔은 힘이 없어 콩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옆에서 지켜보던 연화가 맷돌 손잡이를 잡으려 하면 부인은 화를 내며 며느리의 손등을 내리쳤습니다. 자신이 늙고 힘없는 노인 취급을 받는 것이 싫었던 오씨. 부인은 억지를 부리며 밤새도록 맷돌과 씨름을 했고 그 탓에 다음날 아침에는 허리를 펴지 못해 끙끙 앓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문제는 집안 내부에서만 그치지 않았는데 시제를 돕기 위해 찾아온 친척들과 마을 안악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면서부터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선 사람들의 눈에는 허리가 굽은 시어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며 불 앞에서 요리를 하고 젊고 건강한 며느리는 멀찌감치 서서 구경만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혀를 차며 최 부자댁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시어머니를 하녀 부리듯 한다고 수군거렸고 그 말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가듯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저 집 며느리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시어머니 등골을 빼먹는다지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연화가 나타나면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흘끔거리며 눈총을 보냈습니다. 연화는 억울함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의 흉을 보는 것은 며느리의 도리가 아니라고 배웠기에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아무 말 없이 물동이를 이고 돌아서면 뒤에서는 어른이 고생하는데 뻔뻔하게 고개 쳐들고 다닌다라는 비난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등에 꽂혔습니다. 오씨 부인은 이러한 마을의 흉흉한 소문을 짐작하면서도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은근히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친척들이 찾아와 형님,
며느리 좀 시키시지 왜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오씨 부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내 팔자가 드세서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가야지. 요즘 젊은 것들이 뭘 알겠나라며 며느리를 탓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화는 죄인처럼 부엌 구석에 서서 눈물을 삼켜야 했고 친척들의 차가운 시선은 그녀를 더욱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음식 맛 또한 예전 같지 않아서 오씨 부인의 무뎌진 미각 탓에 국은 소태처럼 짜거나 맹물처럼 싱거웠고 나물은 너무 삶아져서 죽처럼 변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은 정갈하고 맛이 좋아야 조상님이 기뻐하신다는데 오씨 부인이 고집스레 만든 음식들은 모양도 맛도 형편없었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어머님, 간이 좀 센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이라도 꺼낼라 치면 오씨 부인은 네가 감히 시어머니의 손맛을 타박하느냐라며 불호령을 내렸기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연화의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제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집안은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준비된 음식은 턱없이 부족했고 그나마 만든 것들도 상에 올리기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오씨 부인은 마음만 급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그릇을 깨뜨리기도 하고 아까운 참기름병을 엎지르기도 했습니다. 깨진 사기 조각과 바닥에 흐른 기름을 닦아내는 것은 결국 연화의 몫이었지만 오씨 부인은 자신의 실수를 며느리가 정신 사납게 해서 그렇다며 오히려 며느리 탓으로 돌렸습니다. 집안의 남자들은 사랑채에 모여 헛기침만 할 뿐 안채에서 벌어지는 이 기막힌 상황을 해결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는 부족한 제수용품을 구하기 위해 시어머니의 허락을 겨우 받아 장터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바깥 바람을 쐬는 것이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장터 입구에서 마주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고 어떤 노인은 대놓고 혀를 차며 젊은 사람이 어른 공경할 줄을 모른다라고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도망치듯 사람들을 피해 골목길로 들어섰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의 낡은 정자나무 아래에서 평소 마을의 대소사를 꿰뚫어 본다는 박노파가 연화를 불러 세웠습니다. 박노파는 허리가 굽고 주름이 깊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마을의 최고 어른이었습니다. 그녀는 연화의 창백한 얼굴과 캥겹옷 사이로 드러난 마른 손목을 빤히 쳐다보더니 대뜸 네가 최부자댁 며느리냐? 라고 물었습니다. 연화가 놀라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박노파는 곰방대를 털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노파는 연화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더니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욕하는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리더구나. 하지만 내 눈은 속이지 못한다. 너는 게으른 것이 아니라 겁에 질려 있는 것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연화는 마치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자신의 처지를 꿰뚫어 보는 노인의 말에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서럽게 우는 연화를 지켜보던 박노파는 혀를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도끼가 집안을 덮고 있으니 네가 숨을 쉴 구멍이 없겠지. 허나 명심해라. 며느리가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숨어만 있으면 결국 그 집안은 기둥부터 썩어 무너지고 말 것이다. 박노파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뼈 있는 경고였습니다. 그녀는 연화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곡간 열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쇠를 뗄 만한 배포가 너에게 있느냐가 문제다. 썩어가는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방조하는 것이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연화는 박노파의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시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효도이고 미덕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박노파는 그것이 집안을 망치는 길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거라.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보아라. 지금 그 집안에서 무슨 냄새가 나고 있는지. 박노파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곰방대를 물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다리를 일으켜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화의 머릿속에는 박노파의 말이 뱅뱅 돌았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어쩐지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시어머니가 아끼느라 쓰지 않고 쌓아둔 장작들이 습기를 머금어 썩어가고 있었고, 부엌 쪽에서는 무언가 시큼하고 쾌쾌한 냄새가 바람에 실려오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저 참고 넘겼을 그 냄새가 박노파의 말을 듣고 난 후에는 집안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져 소름이 끼쳤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오씨 부인은 여전히 떡 반죽과 씨름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주변에는 흘린 쌀가루와 말라 비틀어진 채소 부스러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오씨 부인은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노려보며 어딜 갔다. 이제 오는 거냐. 장보라고 보냈더니 밖에서 노닥거리다 온 모양이구나라며 쏘아붙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겠지만 연화는 시어머니의 등 뒤로 보이는 찬장 문 틈새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굳게 잠긴 찬장 문 틈으로 검은 벌레 한 마리가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사 준비로 지친 오씨 부인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연화는 쉽사리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마루로 나와 닫힌 곳간 문 앞에 섰습니다. 두껍고 무거운 무쇠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는 곳간. 저 안에는 시어머니가 평생을 모아온 곡식과 비단, 그리고 집안의 역사가 담겨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틈새로 새어나오는 공기는 묵은내와 곰팡이 냄새를 품고 있었고, 안에서 들리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쥐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음을 짐작게 했습니다. 연화는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번 시제를 망치게 된다면, 그래서 조상님들이 노하고 집안에 우환이 닥친다면 그 모든 책임은 결국 곡간을 지키지 못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것을 알고도 방치한 자신에게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박노파의 말처럼 집안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죄악이었습니다. 연화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억압에 눌려 있고 있었던 안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이 아주 작게나마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연화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국간을 보려 할 때 연화는 슬며시 다가가 어머님, 입맛이 없으실 텐데 제가 한번 보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오씨 부인은 건방지게 어디서 나서느냐며 면박을 주었지만 연화는 물러서지 않고 부엌 한 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지러운 부엌을 보며 짜증을 내기 전에 미리 치우고 상한 재료들은 몰래 골라내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오씨 부인의 의심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을 보자 자신의 자리를 뺏으려 한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악착같이 일거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밤에 잘 때도 쌀똥 열쇠를 품속에 넣고 잤으며 며느리가 밥을 지을 때 쌀을 퍼내는 것조차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긴장감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제를 이틀 앞둔 날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오씨 부인이 몰래 숨겨두었던 곶감을 꺼내려다 실수로 단지를 깨뜨린 것입니다. 단지가 깨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곶감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는데 곶감들은 하얗게 분이 난 것이 아니라 시커멓게 썩어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오씨, 부인은 당황하여 썩은 곶감을 치마폭으로 가리려 했지만 막 부엌으로 들어서던 연하가 그 광경을 정면으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혹감에 얼굴이 붉어진 오씨, 부인은 적반하장으로 며느리에게 화를 냈습니다. 네가 재수없이 들어와서 귀한 곶감 단지가 깨졌다. 썩은 것도 씻었으면 되는데 네가 보면 또 버리려 들겠지. 라며 썩은 곶감을 주워 담는 시어머니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렇게 썩은 것을 조상님 상에 올리려 했다니. 시어머니의 집착이 이성을 마비시킨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번 제사는 썩은 음식으로 차려질 것이고 집안의 망신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가 주워 담은 썩은 곶감 그릇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혼나는 것이 두려워 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온몸이 썩어 들어가듯 이 집안의 썩은 고리를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오씨 부인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끙끙 앓으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열이 오르고 식은 땀을 흘리면서도 그녀는 베개 밑에 열쇠 꾸러미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연화는 물수건을 들고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내 열쇠에 손대지 말아라고 헛소리처럼 중얼거리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더 많은 친척들이 모일 것이고 제사 준비는 마무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연화는 잠든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차가운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고 곶감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화의 눈에는 그 자물쇠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열어야 할 숙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최부잣댁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시제 당일에 아침 해가 붉게 떠올랐지만 최부잣댁의 공기는 여느 때와 달리 무겁고 습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새 열병에 시달린 오씨 부인은 핏기 없는 얼굴로 자리에 누워 있었으나 그 와중에도 곶감 열쇠가 묶인 꾸러미를 베개 밑에 넣고 손으로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연화가 탕약을 다려 들고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혼몽한 정신 속에서도 며느리의 인기척을 느끼자마자 눈을 번쩍 뜨고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눈은 열기로 인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거칠게 내쉬는 숨소리에는 쇳소리가 섞여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보다는 기이한 공포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부엌에는 이미 도착한 친척 안악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려 했으나 정작 가장 중요한 식재료들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제사상에 올릴 북어와 대추, 밤 같은 건어물들은 모두 잠긴 곶감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친척들은 연화에게 도대체 제수용품을 어디다 두었기에 내어오지를 않느냐며 채근했고 연화는 곤란한 표정으로 안방 쪽을 바라보며 시어머니의 상태를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의 살림을 책임지는 안주인이 자리에 누웠으니 집안은 선장 없는 배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시어머니께 사정을 고했습니다. 어머님, 밖에서 형님들이 쌀과 제수용품을 찾으십니다. 곶감 문을 열어주셔야 음식을 장만할 수 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씨 부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된다. 내 몸이 좀 추슬러지면 내가 직접 나가서 꺼내줄 것이다. 너희들이 함부로 곳간에 손을 대면 부정이 탄다. 오 씨 부인은 끝까지 자신의 통제력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해가 중천을 향해 가고 있었고 제사를 지낼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기다리다 지친 친척들은 급기야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사랑채에 모인 남자들도 음식이 준비되지 않는다는 소식에 혀를 차며 안채를 기웃거렸습니다. 연화의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와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으나 오 씨 부인은 아들의 말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나를 몰아내고 곳간을 차지하려고 너를 부추긴 것이냐며 소리를 지르는 통에 남편은 질려서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당 한가운데서 서성거리던 한 친척이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인가? 어디서 쥐가 죽어 썩는 냄새가 나지 않나? 그 말에 다른 사람들도 일제히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의 근원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안채 깊숙한 곳, 바로 굳게 닫힌 곳간 쪽에서 역하고 시큼한 악취가 풍겨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희미했던 냄새가 기온이 오르면서 점점 진해져 이제는 마당에 서 있는 것조차 고역일 정도로 지독해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조금씩 나던 냄새가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쥐가 죽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곡식이 습기를 머금고 썩어가고 벌레가 꼬이고 상한 음식물들이 뒤엉켜 만들어내는 죽어가는 집안의 냄새였습니다. 연화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욕심이 만들어낸 이 참혹한 냄새가 마치 자신의 무능함을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곳간 주변으로 모여들어 웅성거렸습니다. 형님이 곡식을 얼마나 쟁여두셨기에 이런 냄새가 나는가?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친척들의 의구심 섞인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갈 듯 높아졌습니다. 어떤 이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굳게 채워진 자물쇠와 두꺼운 문 때문에 안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문 아래 틈새로 검붉은 액체가 조금씩 배어나오고 파리들이 그 주변을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는 모습만이 불길함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연화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부탁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밖에서 곳간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친척들이 모두 수군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문을 열어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은 씻을 수 없는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연하의 말에 오 씨 부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 역시 그 냄새를 맡고 있었지만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 씨 부인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을 더듬어 열쇠 꾸러미를 꽉 쥐었습니다. 거짓말 마라. 네가 나를 속여 열쇠를 뺏으려는 수작임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 곳간은 멀쩡하다. 쥐새끼 한 마리 얼씬도 못하게 내가 지켰어. 오 씨 부인은 쉰 목소리로 악을 쓰며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집착은 이미 병적인 수준을 넘어 광기에 가까워져 있었고 현실을 부정하는 그녀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며느리 연하는 눈물을 머금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소란을 듣고 밖에서 기다리던 시동생과 친척들이 우르르 안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병색이 완연한 오 씨 부인과 그 앞에서 애원하는 연화의 모습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오 씨 부인은 사람들을 보자마자 며느리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저것 봐라. 내가 아픈 틈을 타서 곳간 열쇠를 훔치려 한다. 도둑년이 집안에 들어와서 시어머니를 죽이려 든다. 그녀의 표독스러운 외침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연화에게 쏠렸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는 설마 며느리가 그랬을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온갖 구박을 참아내며 시어머니를 섬겨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도둑 누명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평생 도둑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야 할 것이 뻔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똑바로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도둑인지 아니면 어머님의 곳간이 썩어가고 있는지 지금 당장 문을 열어 확인해 주십시오. 연화의 당당한 태도의 친척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오씨 부인은 기가 막힌다는 듯 가슴을 치며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에게 대드느냐고 고함을 질렀지만 몸을 일으킬 힘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방 밖에서 으악하는 비명과 함께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구더기다. 곳간 문틈에서 구더기가 쏟아져 나온다. 그 소리에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마루로 뛰쳐나갔습니다. 오씨 부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연화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곳간 문 아래쪽 나무가 썩어 문드러진 틈으로 하얀 구더기 떼가 꿈틀거려 나오고 있었고 그 뒤로 시커먼 쥐들이 떼를 지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냄새는 코를 찌를 듯이 진동하여 비위가 약한 안악들은 헛구역질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부자댁의 자랑이었던 풍요로운 곳간이 사실은 거대한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살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단 말인가. 이 냄새를 맡고도 모른 척했단 말인가. 비난의 화살은 이제 며느리 연화가 아닌 열쇠를 쥐고 놓지 않았던 오씨 부인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친척 어른 중 한 분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안에 있는 것이 다 썩어서 못 쓰게 되었을 게야. 당장 문을 부수고라도 열어봐야 한다. 연화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씨 부인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들리십니까? 구더기가 나오고 쥐가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제 열쇠를 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출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오씨 부인은 이불 속에서 덜덜 떨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알량한 자존심과 권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베개 밑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오씨 부인이 반사적으로 며느리의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힘이 빠진 노인의 소나기는 연화의 결심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쇳덩어리 열쇠 꾸러미가 연화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곳간을 여는 도구가 아니라 연화가 이 집안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열쇠였습니다. 연화는 열쇠를 들고 일어나며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예의를 갖추어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썩은 것을 치우고 집안을 살리겠습니다. 연화가 열쇠 꾸러미를 들고 마루로 나오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뱃새 열쇠는 오랫동안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아 검푸른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수많은 눈동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천천히 곳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짤랑거리는 열쇠 소리가 마당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곳간 문 앞에 선 연화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자물쇠 구멍에 열쇠를 꽂아 넣었습니다. 녹이 슬어 뻑뻑한 자물쇠는 쉽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두 손으로 열쇠를 잡고 온 힘을 다해 비틀었습니다. 끼익 하는 새소리와 함께 수십 년간 오씨 부인의 고집으로 닫혀있던 육중한 자물쇠가 마침내 풀렸습니다. 툭 하고 자물쇠가 떨어지는 소리는 마치 이 집안을 짓누르던 저주가 풀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연화가 문고리를 잡고 힘껏 잡아당기자 문이 열리며 갇혀있던 악취가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코를 막고 뒷걸음질 쳤지만 연화는 피하지 않고 그 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열린 문 사이로 들어온 햇빛이 곳간 내부를 비추자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참혹한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쌀가마니는 터져서 쥐들이 파먹은 흔적이 역력했고 천장에 매달아둔 굴비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썩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비단 옷감들은 조미스러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항아리들은 깨지거나 넘쳐서 내용물이 바닥을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오씨 부인이 아끼고 또 아꼈던 재물들은 쓰레기가 되어 뒹굴고 있었고 그 어디에도 쓸만한 물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친척들은 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탄식하듯 내뱉었습니다. 욕심이 결국 다 썩어버렸구나. 그때 안방에서 비틀거리며 오씨 부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에 속옷 차림으로 맨발로 마당에 내려섰습니다. 자신의 보물창고가 열린 것을 본 그녀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곳간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내 쌀, 내 비단. 누가 내 물건에 손을 댔어. 그녀는 썩은 쌀가마니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쌀알들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힘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화는 미친 듯이 썩은 곡식을 주워 담는 시어머니를 보며 연민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저렇게 썩을 때까지 움켜쥐고만 있었던 그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연화는 다가가 시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오씨 부인은 며느리를 뿌리치며 바닥을 기어 다녔습니다. 이건 다 내 거야. 내가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모은 거야. 아무도 못 가져가. 그녀의 절규는 공허하게 마당을 울렸고 친척들은 고개를 돌려 그 참혹한 모습을 외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담장 너머로 이 기가 막힌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돌던 최부자 댁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노파도 먼 발치에서 지팡이를 짚고 서서 무너져 내린 오씨 부인과 그 앞에 서 있는 연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마당 한가운데서 연화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제사상은커녕 당장 먹을 쌀 한 톨 건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당황하지 않고 친척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준비된 음식이 모두 상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조상님 제사를 이대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염치 없지만 작은 어머니 댁에서 쌀을 조금만 빌려주시면 제가 금방 밥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뒷산에 가서 나물이라도 캐오겠습니다. 연화의 침착하고 결의에 찬 목소리에 친척들은 웅성거림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씨 부인은 여전히 썩은 곡식 더미 위에서 흐느끼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달래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권위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그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연화의 몫이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훔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가을바람이 차하게 불어와 곳간의 썩은 냄새를 마을 멀리 실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묵은 도끼가 빠져나가는 신호이자 새로운 질서가 시작됨을 알리는 서늘한 바람이었습니다. 곳간에서 쏟아져 나온 썩은 곡식과 오물들이 마당을 가득 메운 참혹한 광경 앞에서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거대한 쓰레기 더미로 변해버린 현실을 목격한 오씨 부인은 실성한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이내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흙투성이가 된 치마폭은 그토록 당당하고 서슬퍼렀던 안주인의 위엄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혀를 차며 오씨 부인을 부축해 안방으로 옮겼고 며느리 연화는 그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삼켜야 했습니다. 오씨 부인이 방으로 들어간 뒤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역한 냄새만이 감돌았지만 연화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마당 한가운데로 나서서 당황해하고 있는 하인들과 친척들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해가 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서방님은 마을 장정들을 불러와 이 썩은 것들을 밖으로 퍼내주십시오. 그리고 아주버님들은 곳간 안에 남은 짐들을 꺼내 마당 한쪽에 분류해 주십시오. 썩은 것은 버리고 씻어서 쓸 수 있는 그릇들은 따로 모아야 합니다. 연화의 지시는 명확했고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사람들은 홀린 듯이 그녀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달려가 큰 가마솥에 물을 끓이게 하고 소금과 쑥을 준비해 곳간의 나쁜 기운과 냄새를 씻어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친척 안악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깨진 항아리 조각을 치우고 바닥에 눌어붙은 오물들을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이 난국을 해결하려는 연화의 의지에 감동하여 불평 한마디 없이 손을 보태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담장 너머로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하나둘씩 대문을 열고 들어와 일손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오씨 부인의 성격 때문에 발길을 끊었던 이웃들이었지만 집안이 망가진 것을 보고 모른 척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어쩌면 이 지경이 되도록 몰랐단 말인가. 이웃 안악들은 혀를 차면서도 걸레를 들고 곳간 벽을 닦았고 장정들은 지게를 지고 와서 썩은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나갔습니다. 닫혀있던 최부자택의 대문이 활짝 열리고 마을 사람들의 온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곳간 안은 그야말로 처참했는데 바닥에는 쥐들이 파놓은 굴이 숭숭 뚫려 있었고 구석에는 썩은 물이 고여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두려움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가 빗자루를 들고 구석구석을 쓸어냈습니다. 썩은 곰팡이를 긁어낼 때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의심하고 가둬두려 했던 그 지독한 집착도 함께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혔고 옷은 더러워졌지만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한편 안방에 누운 오씨 부인은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빗자루질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신의 물건에 손을 댄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겠지만 지금은 그럴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에 부끄러움과 자괴감에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것은 재물이 아니라 썩어가는 오물이었고 그 과정에서 사람의 마음마저 썩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마침내 곡간의 청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썩은 곡식들은 모두 마을 밖 걸음터로 옮겨졌고 곡간 바닥은 깨끗한 물로 씻겨져 본래의 나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연화는 쑥을 태워 연기를 피워 곡간 안에 남아있는 악취와 잡기를 몰아내었습니다. 매캐하면서도 향긋한 쑥 냄새가 마당에 퍼지자 사람들은 그제야 허리를 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텅 빈 곡간은 썰렁해 보였지만 더 이상 음산하거나 썩은 내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듯 정갈해 보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조상님께 올릴 제사상을 차리는 일이었는데 화려한 음식 재료들은 모두 버려졌기에 남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당황하지 않고 이웃에서 빌려온 백살과 뒷산에서 갓 캐온 도라지, 그리고 텃밭에 남아있던 배추 몇 포기를 가지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정성을 다하면 조상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연화는 안악들에게 말하며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은 부드럽고 정성스러웠으며 쌀 씻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부엌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오씨 부인의 감시나 잔소리가 없는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안악들은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전을 부치며 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연화가 끓이는 탕국 냄새가 구수하게 피어오르자 집안에 배어있던 썩은 냄새는 완전히 사라지고 따뜻한 밥 냄새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비록 고기 산적이나 귀한 과일은 없었지만 갓 지은 하얀 쌀밥과 정갈한 나물 반찬, 그리고 맑은 탕국만으로도 제사상은 충분히 아름답고 풍성해 보였습니다. 사랑채에 있던 남자들도 달라진 집안 분위기를 느끼고 안채로 건너왔습니다. 텅 비어 깨끗해진 곡간을 보며 시아버지는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구먼이라며 허어 웃었고 남편은 땀에 젖은 채 부엌에서 일하는 연화의 모습을 보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슬그머니 부엌으로 가서 물동이를 날라다 주며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도움에 수줍게 웃으며 땀을 닦았습니다. 밤이 깊어 제사를 지낼 시간이 되자 연화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안방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어머님, 제사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술을 올리셔야지요. 오씨 부인은 면목이 없어 고개를 젓다가 며느리의 간곡한 청에 못 이겨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며느리의 부축을 받으며 마루로 나온 오씨 부인은 비록 음식 가짓수는 적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정갈하고 정성이 담긴 제사상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이 억지로 차리려 했던 화려하지만 썩은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마음이 담긴 상이었습니다. 제사는 엄숙하고 경건하게 치러졌습니다. 향연기가 피어오르고 지방이 타오르는 동안 가족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집안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오씨 부인은 절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깊이 참회했습니다. 조상님, 이 못난 며느리가 욕심에 눈이 멀어 집안을 망칠 뻔했습니다. 이제라도 며느리가 바로 잡아 주었으니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굽어 살펴 주소서.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져 마룻바닥을 적셨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온 가족과 친척들이 둘러앉아 음복을 하는 시간. 밥상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갓 지은 햅쌀밥은 꿀맛 같았고 싱싱한 나물은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친척 어른 중 한 분이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제사밥이 내 평생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이 좋구먼. 며느리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그 칭찬에 다른 사람들도 맞장구를 치며
연화를 치켜 세웠습니다. 연화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벅차오르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사람들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오씨 부인의 눈치를 보느라 서둘러 돌아갔을 테지만 오늘 밤은 달이 밝고 바람이 시원하여 누구도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습니다. 최부자댁 마당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은 실로 몇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오씨 부인은 방 안에서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면 이렇게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오씨 부인은 며느리 연화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오씨 부인은 아랫목에 놓인 작은 괴짝을 가리켰습니다. 그 괴짝 위에는 오늘 낮에 연화가 억지로 빼앗았던 곡간 열쇠 꾸러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씨 부인은 쉰 목소리로 하지만 전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 앉거라. 연화가 무릎을 꿇고 앉자 오씨 부인은 한참 동안 며느리의 거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눈이 멀어 너를 고생시켰구나. 썩은 것을 보물인 줄 알고 끌어안고 있었으니 내가 어리석었다. 오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열쇠, 이제 네가 가져라. 나는 이제 늙고 힘이 없어 무거운 열쇠를 들고 다닐 수가 없구나. 네가 곡간을 비우든 채우든 네 마음대로 하여라. 그것은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보내는 완전한 항복 선언이자 진정한 안주인의 자리를 물려주는 의식이었습니다. 연화는 열쇠 꾸러미를 다시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하지만 잘 꾸려 나가겠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옆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연화는 시어머니를 원망하기보다는 이제라도 마음을 열어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오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에는 지난 세월의 모진 구박에 대한 사죄와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무언의 당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가 안방을 나와 마루에 서니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텅 빈 곳간 문은 이제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와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열쇠 꾸러미를 허리춤에 단단히 메었습니다. 짤랑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예전에 그 공포스러운 소리가 아니라 집안을 지키는 맑고 경쾌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댁의 모든 식구는 모처럼 두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쥐들이 긁어대던 소리도 오씨 부인이 밤새 문단속을 하며 내던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을 귀뚜라미 소리만이 평온하게 울려 퍼지는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잠자리에 누워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텅 빈 곳간을 어떻게 채울지 행복한 고민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최부자댁에 대한 흉흉한 소문도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최부자댁을 지나갈 때 코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저 집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을 살렸다지 하며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썩은 것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단단해진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워진 곳간을 다시 채우는 일은 단순히 곡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쌓아 올리는 일과 같았습니다. 연화가 어떻게 지혜롭게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여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 따뜻한 기운이 어떻게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는지는 마지막 이야기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소동이 지나가고 최부자 댁에 찾아온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맑았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가 기와 지붕 위에 하얗게 내려앉아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였고 마당에 가득했던 역한 냄새는 밤바람에 씻겨나가고 대신 흙냄새와 풀냄새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연화는 여느 때처럼 일찍 눈을 떴지만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 덩어리가 사라진 듯 몸이 깃털처럼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부엌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아니라 상쾌한 아침 공기가 그녀를 맞이해 주었고 연화는 크게 기지개를 켜며 폐부 깊숙이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연화는 가장 먼저 텅 빈 곳간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어둠과 악취의 온상이었던 그곳은 이제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닥의 물기는 거의 말라 뽀송뽀송해졌고 벽에 배어있던 곰팡이 자국도 어제 피운 쑥 냄새 덕분에 한결 옅어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곳간 한가운데 서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곳을 욕심으로 채워 썩게 만들지 않겠노라고. 흐르는 물처럼 곡식도 들어오면 나가고 나가면 다시 들어오는 순환의 장소로 만들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열쇠 꾸러미는 이제 감옥의 자물쇠가 아니라 집안의 풍요를 조절하는 배의 키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부엌에서는 도마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예전에는 쌀 한 줌을 꺼낼 때도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손이 떨렸지만 이제 연화는 식구들의 양을 가늠하여 넉넉하게 쌀을 씻고 밥을 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가 담장을 넘어 골목까지 퍼져나갔고 그 냄새는 맞는 사람의 배를 기분 좋게 고프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남은 밥을 걱정하여 적게 하기보다는 남으면 이웃의 독거노인에게 나누어 줄 생각으로 넉넉하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안방에서 나온 오씨 부인은 하룻밤 사이에 부쩍 늙어버린 듯 했지만 표정만은 예전의 도끼가 빠져나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밥상 앞에 앉은 그녀는 며느리가 고봉으로 담아준 밥그릇을 보며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숟가락을 들어 한술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밥맛이 좋구나. 묵은 쌀에서 나던 쾌쾌한 냄새가 없으니 살 것 같다.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지난 세월의 갈등을 녹이는 따뜻한 화해의 인사와도 같았습니다. 식구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빙그레 웃었고 밥상머리에는 모처럼 정겨운 이야기꽃이 피어났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연화는 남편과 함께 장터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비워진 곳간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나가는 아들 내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쌈지 하나를 꺼내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따로 모아둔 쌈짓돈이다. 곡식도 사고 내 옷감도 끊어 오너라. 그동안 며느리 옷 한 벌 못해 입힌 게 마음에 걸리더구나. 연화는 시어머니의 투박한 손을 잡고 감사의 눈물을 글썽였고 오씨 부인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나선 장터길은 연화에게 새로운 세상처럼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 도망치듯 걸었던 그 길을 이제는 남편과 나란히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터 상인들은 최부자 댁 며느리가 밝은 얼굴로 나타나자 놀라워하면서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연화는 가장 질 좋은 뱁살과 잡곡을 골랐고 겨울을 날 무명천과 솜도 넉넉히 샀습니다. 그녀는 물건을 깎으려 하기보다는 제값을 치르며 상인들에게 덕담을 건넸고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최부자 댁의 인심이 바뀌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수레가 집으로 들어오자 집안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곳간을 예전처럼 천장까지 꽉 채우지 않았습니다. 바닥에는 통나무를 깔아 바람이 통하게 하고 곡식 가만히 사이사이에도 틈을 주어 숨 쉴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곳간이 꽉 차면 마음이 든든한 것이 아니라 불안해지는 법입니다. 비어 있어야 또 채울 수 있는 것이지요. 연하가 일꾼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마루에 앉아있던 오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도 깨닫지 못한 이치를 며느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박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마시를 왔습니다. 박노파는 깨끗해진 마당과 활짝 열린 곳간문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칸마루에 앉아있는 오씨 부인에게 다가가 툭 던지듯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 이제야 얼굴이 좀 사람 같구먼. 곳간 문을 여니 자네 마음의 문도 열린 게야. 오씨 부인은 옛 친구의 타박에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쥐고 있으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놓고 보니 더 많은 것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야 알았네. 두 노인은 마주보고 껄껄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가을 하늘 높이 퍼져나갔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지만 최부자 댁 안채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연하가 시어머니가 사준 옷감으로 두툼한 솜옷을 지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오씨 부인은 며느리가 지어준 옷을 입어보며 아이처럼 좋아했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까워서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을 새 옷을 입고 마시를 나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연하는 부엌에서 몰래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짓날이 되자 연하는 팥죽을 쑤었는데 솥을 2개나 걸고 넉넉하게 끓였습니다. 한 솥은 식구들이 먹고 집안의 잡기를 쫓는 데 썼고 나머지 한 솥은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연하는 하인들을 시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을 항아리에 담아 이웃집과 마을 회관으로 보냈습니다. 최 부자 댁에서 팥죽을 돌린단다. 아이들이 신이 나서 소리치며 골목을 뛰어다녔고 마을 사람들은 뜨끈한 팥죽을 나누어 먹으며 최 부자 댁의 변화를 칭송했습니다. 이제 최 부자 댁은 인색함의 대명사가 아니라 배듬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오씨 부인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며느리의 방을 찾았습니다. 연하는 등잔불 아래서 바느질하다가 시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오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가, 내가 너를 들이고 나서 참으로 모질게도 굴었구나. 내 곳간이 비어갈까봐 두려워 너를 적으로 여겼어. 그런데 이제 보니 네가 바로 우리 집안의 가장 큰 보물이었구나.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이 계셨기에 이 집안이 지켜져 온 것입니다. 저는 그저 어머님이 다져놓은 터 위에 집을 짓는 것뿐입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묵은 감정을 모두 털어내고 진정한 고부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소복이 쌓여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지만 방 안은 두 여인의 온기로 훈훈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마음이 있으니 추위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봄이 찾아오자 최 부자 댁 마당에는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연화는 마당 한편에 작은 텃밭을 일구어 상추와 고추를 심었고 오씨 부인은 양지 바른 캔마루에 앉아 며느리가 일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소일거리를 도왔습니다. 이제 집안의 대소사는 모두 연화의 손을 거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처리되었고 오씨 부인은 그저 뒷방 늙은이로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어른으로서 존경받으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 댁의 곡간은 예전처럼 곡식이 썩어나갈 정도로 가득 차지는 않았지만 바닥을 드러내는 법도 없었습니다. 연화가 마을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소작인들에게도 넉넉한 품삯을 주었기에 가을이 되면 그들이 가장 좋은 곡식을 먼저 가져와 곡간을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니 재물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곡간문은 언제나 반쯤 열려 있어 바람이 드나들었고 그 덕분에 곡식은 언제나 신선하고 향긋했습니다. 연화의 남편 역시 달라진 집안 분위기 속에서 아내를 아끼고 존중하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방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고 틈만 나면 안채로 건너와 아내의 말동무가 되어 주었고 아이들이 태어나자 자상한 아버지가 되어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을 뛰어놀며 할머니의 무릎에 매달리면 오씨 부인은 곶감을 꺼내주며 이제는 썩지 않은 아주 달콤한 곶감이었지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마루에 둘러앉아 저녁밥을 먹는데 문득 오씨 부인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달이 참 밝구나. 내 인생에도 저런 보름달이 뜰 줄은 몰랐는데 다 내 덕분이다. 연화는 밥을 푸다 말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도 꽉 찬 달을 봅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담장 넘어 지나가던 나그네조차 발을 멈추고 부러운 눈길로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욕심으로 꽉 막혀 썩어가던 집안은 비움과 나눔을 아는 지혜로운 며느리 덕분에 맑은 바람이 통하는 생명의 공간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오씨 부인의 집착은 며느리의 따뜻한 사랑 앞에서 봄눈 녹듯이 사라졌고 두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친 것은 열어야 숨을 쉬고 꽉 쥐고 있는 손은 펴야 서로를 잡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그들은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최 부자댁 굴뚝에서는 저녁밥을 짓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연기는 마을의 고요한 공기 속으로 부드럽게 퍼져나가며 오늘 하루도 수고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자고 산새들도 둥지를 찾아 들어간 이 깊은 밤, 여러분의 마음속 곳간에도 걱정과 근심은 비워내고 그 자리에 평안과 따뜻한 온기가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치고 물러갈 시간입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드는 밤, 포근한 이불 속에서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여러분의 창가에도 맑고 상쾌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